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세상에 억소리 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제 주머니에서 제가 모르고 넣어놓던 10,000원만 나와도 대박 사건. 횡재했다고 좋아하는데요. 네. 이분은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네. 억이 나온 거예요. 어허. 억소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된 일이냐면 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 야, 시간도 시간 정확하네요. 네.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를 보니까 그 밑바닥에 네. 현금이 1억 1,000만 원이 있었답니다. 아니 요즘은 김치가 돈다발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허허. 부럽습니다. 세상에 중고로 샀는데 김치 냉장고 안지용 기자님 어찌된 일일까요 세상에? 이 제주에 사는 50대 A씨가 서울에 있는 중고업체를 통해서 이 중고 냉장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체에서 A씨에게 냉장고를 발송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 6일 오전에 제주항에서 화물업체에게 전달이 됐고요. 어허. 그날 10시 반쯤 A씨 집으로 배송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 돈 뭉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청소하다가 발견됐다. 지금 보세요.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거 김치 냉장고 바닥에 지금 보세요. 저 5만 원권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 대박 사건. 저렇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저게 어떤 숨겨져 있는 형태였나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저 그 김치 냉장고가 중고를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스로 포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비닐 완충제 있잖아요. 택배 어허. 보낼 때 쓰는 네네. 거. 그걸로 이렇게 뚫뚫 포장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어. 그걸 뜯어내면서 정리를 하는데 바닥에 비닐이 테이프로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 비닐을 떼어내니까 그 안에 5만 원권이 어허. 2,200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1,000만 원에 5만 원권 저렇게 다발로 2,200장. 그런데 박성 변호사님 김치 냉장고의 바닥에 붙어 있었다.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저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왜 발견 못했을까요 처음에?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쌓으면 높이가 1.1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전에 한 비자금 사건에서도 120ml 비타민 음료 10개가 들어가는 박스 안에 5만 원권이 1억 2천만 원 상당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돈도 이 비타민 음료 박스 부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100장, 200장씩 묶어서 바닥에 붙이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지준 기자님 저게 중고거래로 저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신 분의 것이 아니면 애초에 저걸 판매하신 분한테 연락하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역추적에 들어갔는데요. 업자와 구매자 그리고 화물업자들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에 처음부터 붙어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걸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돈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 세상에 아직까지 주인이 안 나타났대요. 그러면 저걸 신고를 했는데 저 돈은 1억 1,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주인 변호사님? 네, 유실물법에 따르면 사실상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주인은 이렇게 습득한 자에게 5에서 20% 정도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아마도 이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제 법률 규정에 있어서 소유하거나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범죄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르든지 이런 거에 이하더라도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고 국가에 기속되게 됩니다. 나쁜 짓으로 얻은 수익은 신고해도 어떻게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궁금하고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만에 하나 끝까지 저 주인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데 수사를 거쳐서 범죄 수익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리법에 따라 국고로 희속됩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거쳐봤는데도 범죄 수익과 무관한 단순한 유실물이라면 공고 후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다요 전액? 그렇지만 이 유실물 취득도 세법상 기타 소득이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8,580만 원 정도라고 대박. 합니다. 그래도 8천만 원 받아요? 어쨌든요. 물론 주인분이 정말 선한 분, 그러니까 범죄 수익 말고요. 선한 분, 무슨 사업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 쓰시려고 했던 그런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분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신고하신 분에게도 최대 20% 정도 사례금 주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덜컥 저걸 신고하신 분이 8천만 원 받는 것도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나타났다는 얘기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경찰의 근무지는요. 하늘, 육해공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근무지는 경찰서 외에도 관내 모든 지역이죠. 지난 5일 오후 3시경 경남 양산시 법기터널에 경찰서장이 탄 관용차가 나타납니다. 아하. 운전석에는 행정관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보조석에는 경찰서장이 타고 있었는데 오호. 이 당시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경찰서장이 보기에 앞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 저 앞차 이상한데? 한번 따라 붙어 보자고 합니다. 아니 혹시 안진용 기자님 앞차가 어쨌길래 그러는 거 경찰서장이 가는데 혹시 안 비켜서 그냥 앞차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눈은 남다른 것 같아요. 아하. 이 경찰서장의 매 눈에는요. 앞에 가는 차량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어허.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로 진입한 외제차 한 대, 우측으로 비틀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차량 터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와도 비틀비틀 불안한 모습으로 주행을 진짜네요.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서장, 결국 차량 뒤를 바짝 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아하. 그리고 계속 가다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추자 경찰관 한 명이 급히 내려서 이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야, 이지훈 변호사님 뭔가 앞서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이렇게 흔들려요. 음주운전 차량일까요 혹시? 아마 경찰서장도 그것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약물 복용도 의심해 볼 수 아하. 있어서 그걸 염두에 보고 일단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공무 중에 황급히 뒤를 쫓은 것인데요. 네. 경찰관이 다가가 창문을 내려보라고 이렇게 그랬겠죠. 지시를 했는데 네. 그때도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더니 결국은 이제 반대쪽에서 서장까지 내려서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황급하게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야, 문을 좀 내려보세요 하고 하는데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서장도 보다 못해 죄송한데 좀 내려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호받기가 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재관 평론가님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도주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도주 영상이 됐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수상해서 저렇게 내려서 차문을 좀 내려보라고 운전자한테 말을 거는데 무시하고 안 내리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경찰서장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오른쪽으로 다가가서 내리라고 네. 양쪽에서 동시에 내리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차량 운전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허. 가만히 저렇게 있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대로 달려가면서 도주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상태에서 막 차선을 바꿔가면서 네. 위험천만하게 진짜네요. 막 바꾸네요. 빠르게 도주를 했는데 네. 무전을 받고 달려온 다른 순찰차가 아하. 옆을 가로막고서야 야찔한 추격전이 끝났다고 합니다. 야, 천만다행히 지금 도로에 대낮이다 보니까 다른 차량도 막 달리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보세요. 공조 체제를 통해서 수사 공조를 통해서 다른 순찰차가 합세해서 결국은 저 차량을 세워서 검거를 했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검거를 했는데요. 저 해당 차 외제차가 시속 80km 완전 날라다니서 간 거죠. 네. 도주 과정에서 이제 관내가 바뀌니까 부산 관내로 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요. 아하. 공조 요청 3분 만에 야, 순찰차까지 합류해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잡혔습니다. 정말로 이 공조 수사의 위력을 또 실감케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창문을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안에 혼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내리더라고요. 경찰관 제가 저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경찰을 보면은 충분히 다른 운전자 같으면은 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음주 의심이라든지 다른 약물 의심 또는 다른 범죄 수배자일 수도 있다 싶어서 계속 그 추격을 하자. 한 10km 가량 간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저는 이제 우리 경찰서 상황실하고 제가 무전을 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서 쪽에도 그 연락이 돼가지고 금방 저희 차의 뒤에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검거하게 된 겁니다. 이 검거 하는데 걸린 시간 짧았지만 그 순간 긴박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저
도주 차량 운전자 뭔가 캥기는 구석에서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도망을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경찰서장 일행은 모두 경찰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검거 후 이렇게 둘러댔는데 하도 세상이 이상하고 남자 둘이 창문을 두드려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봐야겠죠?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역시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아하. 그제야 운전자 지인들과 골프 치고 아유.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게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뭘 그렇게 둘러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이 다른 운전자 다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법의 처벌 달게 받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경찰의 근무지는 육해공이 따로 없다고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대한민국 경찰 진짜 바쁩니다.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민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귀포항 동쪽 부두 방파제 인근에 거북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신고를 받은 해경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하. 출동을 해보니까 당시 상황 어떻던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폐구물에 몸 길이 90cm, 무게 80kg에 달하는 붉은 바다 거북이 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붉은 바다 거북이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그 저렇게 걸려 있네요. 아이고. 거북이가 테트라포드 안쪽에 있어가지고 네. 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분 2명이 직접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칼로 이렇게 폐그물을 잘라가면서 그렇게 거북이를 구조해가지고 네. 상처가 없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바다로 방류했다고 하는데 와. 동로경찰관이 저희를 한 경찰관들 손을 보니까 상처가 나서 여기저기 밴드를 붙였더라. 아, 그물도 맞아. 그물 손에 빌 수 이렇게 있어요. 뜯고 이렇게 맞아요. 칼로 뜯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동네 경찰관들이 그 상처난 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방파제 가면 그 육중한 돌 있잖아요. 이렇게 된 모양 테트라포드라고 하는데 그 돌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또 앞서 보셨죠? 파도가 상당히 몸의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자신의 안전까지도 무릅쓰고 저렇게 바다겁을 구했어요.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포트 바로 옆 부분이라서요. 제가 입수를 하지 않으면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노을성 파도가 있어가지고 중심 잡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거북이가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빨리 구조해서 방류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제 그물이 거북이 몸에 이게 밀착돼서 붙어 있다 보니까는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좀 감각도 무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장갑을 벗고 이렇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테트라포트나 뭐 거북이 몸에도 이제 따개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쓸리거나 약간 조그만 상처 조금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장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지훈 변호사님 저렇게 폐그물에 이 어류들 또 바다 생물들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나 봅니다. 네. 올해만 해도 제주도에서 폐그물에 걸려서 발견된 바다거북이 총 19마리나 세상에. 된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중에 14마리는 죽은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5마리만 겨우 살아서 다시 바다로 생존에 방류된 건데요.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상처 없이 확인돼서 방류가 됐지만 보통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죽거나 심한 상처를 입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장한 일을 하셨어요. 아유 보세요. 저렇게 즉시 지금은 좀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니까 즉시 방류를 해서 멀리 다음부터는 이 그물에 걸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저도 감동이 물려와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잘 저 멀리 가서 잘 살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민분의 신고가 이 신고에 있었던 덕분에 저 바다 거북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직분에 충실하신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 그리고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경찰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훈훈했던 참 분위기 좋았는데 이런
분노가 치미는 사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자신들의 학대로 죽어가고 있는 갓난 아기를 곁에 두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천일공노한 부부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하. 네, 먼저 재판부가 밝힌 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20대 친부와 친모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수십 차례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부, 친모의 혼인 전 복잡했던 사생활을 근거로 한 살 배기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귀가하던 친부가 친모가 한 남성과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본인의 의심을 확신으로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유인경 평론가님 아내에 대한 의심이 설마 그 갓난아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애 아버지는 24살이고요. 친모는 22살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한 살 배기 딸과 2주밖에 안 되는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라고 요구를 세상에, 했고요. 세상에. 그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학대가 이어졌는데요. 아이고. 지난 2월 7일에는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목이 메이는데 목도 못 가누는 생후 2주의 갓난아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침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아이고. 침대로 떨어지면서 나무로 된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다쳐서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기는 눈도 못 뜨고 30분간 계속 울면서 팔다리를 마구 떨면서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 사람입니까? 저 짓을 하고도 이제 사람이에요? 콧구멍 2개로 숨이 쉬어집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정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면 정말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잖아요. 상황은 좀 호전됐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야 되는데 이들 부부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금 너무 놀라운 보도가 나왔는데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추가 폭행을 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면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평소 남편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아이가 힘들게 한다, 좀 혼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집으로 이제 지인이 초대가 됐는데 아기 모습을 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인이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가 입에 거품까지 물게 되니까 친모가 이러다 정인이 사건처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 잘못이 탄로날까 봐 자기 걱정만 했다고 하고 그러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게 되자 119에 신고를 했고 이 부부는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자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부부라는 사람이 엄마 아빠 맞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정말 인두껍을 쓴 짐승만도 못한데 당시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R 하고 있었어요. 거기 부모가. 울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울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워낙 작아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해서 끝까지 가는 도까지 소생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2주 됐어요. 2주. 2주도 못 됐습니다. 12일, 생후 12일. 당시 이 사건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얼굴에, 아기 얼굴에 형성된 멍자국을 발견했고요,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제 추궁을 하니까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애가 오줌을 싸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침대에 던졌다. 그렇게 진술하더라고요. 바로 사망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아이 그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 충격으로 이제 뇌출혈이 발현이 됐는데 증상을 발견했으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그게 발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신생아가 분유를 토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기는 왜 때렸나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서 얘기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친부는 살인죄로 징역 25년,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친모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이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언급했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능력이 안 되면요. 애정으로 키울 능력이 안 되면 아이를 낳지 마세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가 옆에서 정말로 피를 토하며 울고 있는데 그런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세상에 지인들을 불러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저 형량도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느낄 겁니다. 앞으로 이 재판 끝까지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기가 차고 또 코가 막힐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갔었는데 뭐 재판 때문이겠죠? 안진용 기자님. 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네, 지난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의 선고 공판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아하. 1심에서는요. 인정신문 2차례 그리고 선고일 총 3번 법정에 섰던 바 있는데 이번에 4번째 광주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1심 선고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열리는 항소심인데 4번째 광주행인데 어제 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광주에 갔다는 사실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확연히 달라진 전두환 씨의 외모, 겉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 전두환! 애지순자! 내분이 사과해라 이놈들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세요! 발포 명령 아직도 부인하는 일단 부인하세요! 한마디만 하시고 가십시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무례하게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한 말씀 하라고 지금 마이크 들이대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뭘 그만하라고 무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11월에 이 1심 선고 당시에 연희동 자택 나와서 빠져나갈 때만 해도 자택 앞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말 조심해! 뭐 호통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달 5일 저희 뉴스파이터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판 불출석한 채 집 앞 산책 뒷짐 지고 저렇게 했던 모습. 그런데 어제 모습은 상당히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해 11월과 지난해 5일 모습에 비해서는 일단 기력이 많이 쇠약되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죠. 지난달 5일에는 주변에 부축 없이 꼿꼿하게 저렇게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맞아요. 뒷짐지고 네. 사진 찍는 사람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좀 네. 이렇게 거기 누구요? 막 그랬단 그런 말이에요. 식으로 네. 그랬었는데 어제 모습은 지금 뭔가 수척해지고 약간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 듯한 그런 아하. 느낌이 들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기자들이 저렇게 막 물어보면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쇠약해진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단 이 부축을 받는 모습만 봐도 일단 기력은 많이 쇠한 것 같은데 특히 언론들은 지난달 5일 또 그리고 지난해 11월 상황과 비교해봐도 얼굴 많이 수척해진 얼굴에 특히 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많이 뭐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올해 90살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천천히 늙어가는 게 어느 한순간에 늙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게 얼굴이 너무 달라졌는데 귀 모양도 조금 달라진 것 그래요? 같아. 네. 혹시 대역 배우를 쓴 것이 아니야? 이제야 진짜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셨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노인처럼 보이는구나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네. 네. 왼쪽이 지난달 5일 모습이에요. 집 네. 앞에 이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뒷짐지고 산책. 저 때가 이제 사진 기자한테 그거 누구요? 했을 네. 때고 지금 오른쪽이 어제 모습이에요. 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보세요. 약간 이 정면 바라본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눈이 퀭하게 너무 들어갔죠. 그렇죠. 네. 이 정도가 제일 그나마 네. 비교가 쉬울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은 귀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보실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눈이 너무 퀭하고 갑자기 말라. 미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말라서 주름이 좀 골이 깊은데 네. 왜 이런 의혹을 가지냐면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 전두환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갖은 핑계를 대고 안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안하다든가 사과의 말도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네. 저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보였던 건 거죠. 네. 그래서 당부하건대 얼굴이 달라지셨다면 네. 얼굴만 달라질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달라져서 네. 전직 대통령답게 좀 마지막 재판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역 쓴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설마 대역 쓰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재판정에서는 재판장이 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선배 변호사님. 전두환 씨가 어제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신문, 인적사항을 묻고 답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쇠약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요? 이름을 묻는 질문에 헤드셋, 청력 보조장치를 착용한 채로 답을 했고 자신의 주소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이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두환 씨가 따라 말하는 형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도 혼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순자 씨가 말하면 따라하는 형태랍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원활히 진행 못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주인 변호사님. 네, 사실 9개월 만에 첫 출석인데요. 당시에 재판이 시작된 지 한 10여 분 지났을 정도에 계속 눈을 깜빡거리거나 조는 듯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20분 정도 지나자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재판부가 어떤 상태냐고 묻자 그 아내인 이순자 여사가 오늘 식사를 못 하셨다,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10분간 휴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퇴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진짜로 기력이 쇠하거나 이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들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혹시 일부러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인정신문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의 인적 동일성에 의문이 들 때는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상당히 쇠약한 수준을 넘어서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쇠약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뭐 기록도 없다고 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5.18 유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번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 생각하면 반드시 재판 열릴 때마다 전두환 씨는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반드시 나타나서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 저는 사실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본격을 위해서라도 어떤 수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남편이 안 되려면 가족들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력이 쇠한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가 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던져봅니다. 법원 얘기 나온 김에 또 유명인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하재건 평론가님. 예, 하정우 씨가 네. 지금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에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어허. 오늘 오전에 공판이 열렸는데 네. 출석을 했습니다. 어허. 하정우 씨의 모습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정장을 입고 저 모습이네요. 네, 변호인단과 함께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서 네. 긴장한 듯이 안경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의 법원 출석 모습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앞두고 성경한 말씀.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 회부되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직 이제 오늘 첫 공판이니까 오늘 한번 임해보고 나중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하정우 씨가 받는 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자분께 좀 풀어드릴까요?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동생 이름으로 차명 진료를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법원은 이 사건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정우 씨는 앞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처럼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는데 아하. 그 취지는 투약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투약이 피부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설명해드리려면 약식 기소하고 정식 재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하기도 하고 정식 재판, 구공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약식 기소는 이 사안 자체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 사안 자체가 다소 경미해서 벌금형에 그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이 약식 기소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안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정식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하정우 씨가 법원에 출석한 것도 화제를 모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이지훈 변호사님, 하정우 씨의 변호인단도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하정우 씨가 대형 로펌 4곳에서 총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네. 그런데 이 변호인단 중에 일부는 부장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또 부장 검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전관도 2명이나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하. 그렇게
초호화 매머드급이라는 표현도 일부 언론에서 할 정도로 저렇게 변호인단을 10명이나 꾸렸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혹시 이 사안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이 저렇게 전관까지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초호화 매머드급으로 꾸릴 사안입니까? 혹시 아니라면 혹시 이게 무슨 어떤 행간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참여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에 실제 참석한 변호인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첫 공판기일에서 하정우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피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 그리고 병원이 차트를 분산해서 기재하는 바람에 진료 기록 부상 투약량보다 실제 투약량은 그보다 적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하. 또한 하정우 씨가 이 소속사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경우에 소속사 지원 및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유인경 평론가님 재판에서는 하정우 씨는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최후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가 일상에 좀 더 신중하고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됐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폐를 끼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제 이런 자리에 다시는 서지 않도록 나이가 많은 조심하면서 살고 사회에 좀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재판관에게 선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정우 씨는 연기력과 더불어서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낼 만큼 이제 건강한 이미지의 배우였는데 최근에 프로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이상한 보이스피싱한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진짜 국민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보이스피싱범한테는 아주 온갖 기지로 멋지게 퇴치했던 게 또 화제를 모기도 했었는데 좀 요게 이제 이 씁쓸한 소식이 들려와서 팬분들은 지금 많이 실망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 이후 이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잘 받았고요.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감사합니다. 좀 주로 소명하셨어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네, 잘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변호인 10분 선임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게 다 글쎄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선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리 좀 예상해 본다면요, 이준 변호사님. 네, 검찰은 하정우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 8천 원 상당의 추징금도 송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14일 날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량, 왜냐하면 이번에 재판도 검찰은 애초에 약식 기소, 뭐 정식 재판 갈 필요 없다. 약식 기소로 하자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 이건 정식 재판 해보자 했잖아요.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판단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재판부가 이미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인 재판부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정우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을 둘러싼 가족 등 소속사의 생계에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미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넘긴 만큼 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이상,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 더요, 박성배 변호사님. 벌금 1,000만 원은 법에 정해진 뭐 형량이라 쳐요. 그런데 추징금 88,749원, 이건 뭡니까? 아마 추징금은 몰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 투약 혐의가 발각된 경우에는 불법 투약한 약물과 주사기 등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몰수를 할 수가 없을 때 그 물건들이 이미 하정우 씨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모두 사용되거나 처분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 약과 주사기 등의 가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고 검찰이 추징금을 선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재판부도 이 추징금 금액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안진용 기자님, 하정우 씨 재판 선고는 다음 달에 있어요. 14일. 그런데 혹시 재판 결과가 영화계에 미칠 영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정우 씨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정우 씨가 이미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피랍 등의 촬영은 마친 상태인데 이미 마쳤어요? 네, 이 영화들의 제작비가 100억을 훌쩍 넘습니다. 200억 안팎인데 블록버스터네요. 그렇습니다. 하정우가 실형을 받게 되면은요, 이 작품이 제대로 개봉이 힘들고 결국 하정우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이 제작 관련된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드라마 수리남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리남도 같은 선상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소재가 바로 마약입니다. 아이고. 네, 이 프로포폴은 직접 마약이라기보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소재적 특성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드라마 진행과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정우 씨의 최후 진술 그리고 재판 마치고 나왔을 때 했던 말은요. 그게 지켜지려면 일단 다음 달 14일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많은 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조수미 씨 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조수미 씨를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키워낸 모친 김말순 씨가 지난 8일 85세의 나이로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아하. 조수미 씨는 SNS에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이런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나의 노래는 계속될 것.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젠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안타까운 건 조수미 씨가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체류 중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로 발인전 입국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참 애꿎은 게 조수미 씨가 지난 2006년 부친이 떠날 때도요. 해외 공연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모친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관객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게 아버지께 바치는 너의 도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 당시 관객들에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알리고 공연을 끝까지 마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친의 장례에도 참석을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참 부친에 이어서 모친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지 못하는 딸의 입장 참 얄궂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요, 이 조수미 씨가 이 여러 인터뷰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참 씩씩하시죠. 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으셔도 자식들에게는 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뭐 콩쿠르 있고 또 뭐 공연하고 이럴 때 항상 국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노래만 잘하라고 그런 말로 항상 하셨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오해지는 건 웬일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조수미 씨의 모친 어머니께서 이 치매를 앓고 계셨나 봅니다. 예, 한 10년쯤 전부터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동안 계속 투병을 해왔고, 근데 조수미 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날마다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머니가 계속 기억이 사라져가니까 기억을 이제 남겨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랬었는데 조수미 씨 이야기가 엄마가 나를 세계적인 성악가 말고 그냥 엄마의 딸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소박한 옛날의 그 순간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수미 씨는 어머니의 이 치매 발병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위한 앨범을 만들기로 했다는데요. 조수미 씨의 노래 그리고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라서 저는 사실 어머니가 아직도 못 되고 있고 영원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어서 네.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 바라보는 모습 어쩜 이리 닮았는지 함께 이 노래 들으니까 왜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천상의 목소리를 어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서울대에 이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권유했었습니다. 아하. 근데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이 발굴을 해서요. 그래요. 국제 무대에 서서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미주로 알려졌는데 조수미 씨는 그래도 엄마가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피아노만 치고 했던 것 때문에 가혹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덕분에 우뚝 섰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는 자신의 꿈이 또 성악가였답니다. 꿈을 이루어준 딸에게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조수미 씨는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다 여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슬프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조수미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네, 조수미 씨 안타까운 일에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냈는데 올해 나이 58인데 미혼입니다. 가족이 없는 건데 본인이 작은 근종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고 결국은 이 음악과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대요. 아름다운 프리마돈나로 남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조수미 씨 지금처럼 멋진 프리마돈나로 계속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예술가 장한 어머니상까지 수상하셨던 그런 조수미 씨 어머니인데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